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 터치. 저는 일상에서 책과 다정하게 지냅니다.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이번에 책 맛보기 할 책 제목은 다산의 마지막 공부입니다. 저자는 고전연구가 조윤재입니다. 저자는 수많은 책을 열정적으로 읽어온 탐서가라고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논어 맹자 사기 등 동양고전 100여 종을 원전으로 읽으면서 물리가 트이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물리가 트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로서는 감히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경지입니다. 저는 그저 소꿉놀이 하듯 유치하게 책을 즐기는 수준이니까요. 이 책 저 책을 마음 가는 대로 즐기는 저의 책 읽기는 일상의 유희이며 소품일 뿐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게 해주는 수많은 저자들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이번 책은 책 표지에 있는 글귀들에 이끌려 펼쳐보게 된 책입니다. 저를 붙들었던 글귀들을 소개합니다.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내 인생의 걸림돌은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 퇴계가 평생 새벽마다 필독했던 책. 다산이 생의 마지막에 붙들었던 책. 지적 거인들이 마지막에 도달한 천년의 고전, 신경. 책 표지를 넘기니 사진과 함께 곁들인 글귀들이 또 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마음을 삶에서 버려야 하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만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 어둠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갈 때면 하루를 해냈다는 기분보다는 하루를 해버렸다는 허탈감을 느낀다. 오늘도 나는 수없이 마음에 휘둘리며 한없이 비겁해졌다. 오늘을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하루를 살아내면 미처 정리되지 못한 삶의 미련들이 내 안에 쌓여 독이 된다.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독, 마음. 감히 나의 마음을 이해받을 수 있을까? 세상에 지친 정약용도 문득 이런 의문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신을 위한 마지막 공부를 시작했다. 저는 마음의 상처는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아픈 마음을 남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정신치료나 심리상담을 위해 전문가를 찾는 일이 유행처럼 흔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분야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치료나 상담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심리학을 비롯한 서양 학문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동양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었는지도 함께 알면 맡은 바 일을 해내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 조선 성리학이 심학과 다름 아니다는 것을 언젠가부터 알게 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동양의 마음을 다룬 이번 책에서 심학이라는 단어를 발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책은 말합니다. 주인은 송나라 철학자로 주자로 높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마음을 다스리는 학문인 심학에 대해 완전히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본격적인 학문적 논의의 단초를 제공했다. 조선시대 퇴계와 율곡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이번 책은 동양의 마음 공부에 대한 책 심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경은 송나라 학자 진덕수가 유교 경전에서 마음과 관련되는 내용을 뽑아서 37편으로 구성한 책입니다. 책은 두껍지 않으나 저에게는 두꺼운 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동양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심경을 바라보기로 마음을 정하니 호기심을 견제하면서 끝까지 재미나게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들이 더러 많았지만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식들이다 보니 반복해서 읽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책은 논어맹자, 대학 중용, 시경 등 온갖 경전을 거론하고 많은 학자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 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두루 섭렵하기에 좋은 요약집 같기도 했습니다. 이번 책 맛보기의 제목은 동양의 마음 경전, 심경과 마음 다스리기에 힘쓴 정약용에 대한 사무곡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우선 이번에 책 맛보기 하는 책의 탄생이 있기까지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25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많은 경전들에서 마음에 관련된 내용을 뽑아 베껴 써서 만든 13세기의 심경이라는 책을 21세기 저자가 해석을 덧붙여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19세기 다산 정약용이 최악의 고난, 유배에 처했을 때 심경을 읽었다 하여 책의 제목이 다산의 마지막 공부가 된 듯합니다. 다산은 18년간의 유배가 끝날 무렵인 50대 중반에 자신의 마음 철학을 담은 심경 미럼을 썼다고 저자는 알려줍니다. 다산은 심경 미럼에 머리를 해서 이렇게 썼다. 오직 소학과 심경이 여러 경전들 가운데 특출하게 빼어났다. 소학으로 외면을 다스리고 심경으로 내면을 다스린다면 거의 현인의 길에 이르지 않을까. 이제로부터 죽는 날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힘을 다하고자 해요. 경전을 공부하는 일을 신경으로 맺고자 한다. 아? 능에 실천할 수 있을까? 국왕 정주의 가장 총애를 받는 시라였지만 패족이 되어 유배 생활을 감내하던 고난의 시기에 다사는 심경 즉 마음의 경전을 펼쳤다. 또한 평생을 두고 궁구했던 학문의 끝을 심경으로 매듭을 짓고자 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 역시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힘을 다하고자 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며 학문의 끝이자 결론이라고 노학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사는 자신뿐 아니라 아들들에게도 패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독서밖에 없다라고 이르며 미래를 대비하도록 했다. 그 힘이 된 것이 바로 마음의 경전 심경이었다. 다사는 심경을 읽고 연구하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렸다. 저자가 그런 다산을 얼마나 본받고 싶어 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책 제목이 다산의 마지막 공부로 정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저자가 다산에게 본받은 것은 심경의 기쁨만이 아닙니다. 심경을 읽은 후 마음에 대한 일가견을 책으로 펴낸 것도 닮았습니다. 다산이 심경 미럼을 썼다면 저자는 다산의 마지막 공부를 썼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책에서 심경이라는 책을 다음과 같이 평합니다. 심경에는 지친 마음에 휴식을 주는 힐링도, 인생은 한 번뿐이니 현재를 즐기는 율로 라이프도,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 자기 존중감을 높이려는 자존감 수업도 없었다. 종교에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치유도 없었다. 달콤한 위로도 자기 연민도 없었다. 다만 조금의 타협도 없는 치열한 선비들의 수양과 정진의 길이 담겨 있었다. 맹자가 말했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방법이 담겨 있었다. 2500년을 이어온 동양 철학의 지혜도 함께 담겨져 있었다. 동양은 삼재라 하여 하늘과 땅만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까닭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하게 기틀을 세운 주자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의관을 바르게 하고 보는 것을 엄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몸을 단정하게 하고 감각을 스스로 관리함으로써 마음을 단속하려는 것입니다. 다산 역시도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겉모습이 속마음을 관리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행동과 말씨를 바꾸면 마음까지 바꿀 수 있다는 심신일치의 관점에서 자식들에게 바른 자세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바른 자세 속에 정성스럽고 착실한 마음이 깃든다. 바른 자세로 앉아야 얼굴 표정도 바르게 되고 말씨도 공손해진다. 외모를 단정히 하고 표정을 바로 하는 것,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공부는 이 세 가지 일에서 시작된다. 책에서 우리 인간은 공부와 경험을 통해 본 것, 들은 것들로 만들어지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처럼 외부에서 받아들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된다고 합니다. 유기와 역경을 폭넓게 공부한 정자는 보는 것과 말하기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책은 전해줍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진다. 그 반대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는 보는 것을 제어함으로써 그 마음을 안정되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자는 말하는 것을 제어해야 마음도 평안해진다고 했다. 말을 평온하게 하면 마음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동양 고전들은 말이 헛사람이고 말을 통해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으므로 말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말해준다. 이와 같이 책은 거듭해서 바른 마음 정심을 위해 몸을 닦는 수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 다스리기는 몸 다스리기와 다름없어 보입니다. 특히 공자를 비롯한 많은 동양 철학자는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바꾸기에 앞서 자기 자신부터 바꾸라고 했다는 것을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은 대학의 내용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들려줍니다. 몸을 수행하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 구절은 마음과 몸의 연관성을 말하고 있다. 몸을 닦는 수신의 시작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고 마음이 없다면 몸의 수양은 이루어질 수 없다. 주변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부터 바꿔야 한다. 스스로를 바꾸고 싶다면 마음부터 지켜야 한다. 다산이 험한 귀양지에서 어린아이들의 몸가짐을 가르치는 수학을 읽으며 수신에 힘쓴 이유를 알 듯합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다산의 몸 다스리기에 대해 알려줍니다. 학문이 최고 경지에 이르렀던 철학자가 어린아이들이 읽는 소학으로 다시 돌아간 것은 무슨 연유일까? 학문과 수양의 끝은 결국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허식과 포장, 즉 모든 말단을 벗어버리고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일 것이다.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이의 마음은 육신이나 이익에 물들지 않고 선한 본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순결한 마음이다.
어린아이는 지식이나 지위를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낮춰보지 않는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도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지도 않는다. 책은 또 말합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려면 반드시 지녀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옮겨봅니다. 맹자는 말했다. 태인이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태인이란 어른다운 어른을 말한다. 맹자는 하늘로부터 받은 선한 마음을 어린아이 때와 같이 잘 보존하고 있는 사람을 진정한 어른이라고 보았다. 태인은 어린아이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솔직하다. 태인을 다른 말로 하면 대장부이다. 태인은 세속적인 욕심으로부터 선한 본성을 잘 지켜나간 사람이고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지켜낸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린 어른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에 대해 책은 맹자의 말을 빌어 답을 제시해 줍니다. 맹자는 학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데 있다고 했다. 마음은 곧 자기 자신이다. 맹자는 마음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학문이 길밖에 없다고 봤다. 인간이 공부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마음을 찾기 위해서다. 공부는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과정이다. 다산 정약용 역시도 마음을 맑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경전 읽기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공부는 내 마음속의 병통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것을 찾아내 하나하나 점검하고 살펴서 낱낱이 걷어내는 절차가 공부이다. 저로서는 완전히 이해하기 힘든 경지이지만 기억은 해두려고 합니다. 다산이 말한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도를 깨달아 마음가짐을 바르게 갖기 위해서라는 말과 책의 저자가 경험한 물리가 트이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맹자는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 동틀 무렵의 기운인 평단지기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평단지기를 이용하여 날마다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새벽 운동, 새벽 기도, 새벽 명상, 새벽 독서, 새벽 글쓰기 등을 하면서 마음의 힘을 길러온 듯합니다. 책은 평단지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평단직이란 이른 새벽에 얻을 수 있는 맑고 신선한 기운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익과 욕심을 좇는 마음이나 상처나고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기운이다. 새벽 시간에 날마다 스스로를 회복해 나갈 때 평단지기가 우리를 돕는다. 욕심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도 선한 본성을 점차 흡해 나갈 수 있다. 맹자는 잘 길러주면 어떤 사물이라도 잘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했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날마다 선한 기운을 받고 마음을 자라게 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평온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다. 선한 기운을 받는 것은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도연명에게 잃어버린 마음 찾기는 고향 돌아오기였습니다. 도연명의 귀걸의사는 객지에서 돈벌이를 하면서 잃어버려야 했던 자기 본래의 마음을 고향 돌아오기로 회복하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연명은 잃어버린 마음을 찾기 위해 한달음으로 내달려 고향, 자연, 선원으로 돌아와 그 품에 안겼습니다. 도연명에게는 돈보다도 마음이 소중했던가 봅니다. 도연명에게 잃어버린 마음 찾기는 평생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도연명은 자기 마음, 자기 본성으로 평생을 살았으니 죽음으로 돌아가실 때도 젊은 시절 고향으로 돌아올 때처럼 여한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네 가지의 마음을 정리하면서 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을 책은 전합니다. 네 가지 마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철학자는 맹자였다. 그 네 가지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잘못을 미워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수호지심, 사양하고 예를 지키는 마음이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시비지심이다. 맹자는 이 네 가지 선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금수와 다름이 없다는 뜻이다. 이 네 가지 선한 본성 때문에 사람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저자는 2018년에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런데도 2019년 여름부터 대한민국 정치판에 나타날 금수 같은 사람들에 대해 맹자의 말을 빌어 예견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 중증 자기 기만에 대한 내용이 2019년 당시의 정치 상황과 너무나 절묘하여 인용해 봅니다. 사람이 마음에 해를 입는 경우는 빈천할 때뿐만 아니라 부귀를 누릴 때도 마찬가지다. 부유함에 빠진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비굴해진다. 욕심과 탐욕이 마음을 해치면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된다. 자기 기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자기 기만은 자신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속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여기거나 자기의 비도덕적인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라고 여기게 된다. 단순히 해놓고 마음에 걸려서 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부끄러워서 우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는 옳은 일을 했다고 여긴다. 너무나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경우, 이러한 중증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자기 기만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다. 정욕과 탐심의 마음을 뺏길 때 남은 물론 자신도 속이게 된다. 점점 더 커지는 욕심 때문에 파멸에 이르게 될 때까지 자제할 수 없게 된다. 그만큼 이익을 향한 사람의 욕심은 강력하다. 책은 중증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에 대한 치료법을 제시해 줍니다. 확실한 치료법이 있지만 환자들은 치료할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치료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남겨둬 봅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마지막까지 추구해야 할 것은 도덕적 탁월함이다. 도덕적 탁월함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책 맛보기를 마무리 지으려는 이 시점까지 제 주위를 맴도는 글귀가 있습니다. 저자가 정약용의 고해라는 책에서 인용해온 글귀입니다. 다산이 언제 썼는지도 모르는 이 글귀에서 저는 신유박해 때 수많은 가족 친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봐야 했던, 그렇지만 자신은 살아남아야 했던 다산의 고뇌가 서린 고해성사를 마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글귀는 다산의 고해성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의 고해성사이면서 저의 고해성사입니다. 글귀를 소개하며 책 맛보기를 접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지만 시대가 나를 휘감고 내가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삶에서 비겁해질 수밖에 없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생의 비겁함을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터치 황진이었습니다. 책 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덜 된 저 자신을 즐겁게 발견하게 됩니다.